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용수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10명 안팎으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식물 경제 침체와 이 실업 등 다가올 경제 충격에 대비해서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기업도 비슷한 상황이죠. KBS 생생토론에서는 지역 관련 전문가를 모시고 코로나 이후 이 환경은 어떻게 변할지, 또 이에 대한 정부와 우리 자치단체 대응은 어떤 모습일지, 또 앞으로 우리가 어떤 그 준비를 해 나가야 하는지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토론에 함께하실 분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대전세종연구원 박재묵 원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경제자문회의 정세은 위원 자리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대전경실련 이광진 기획위원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모건대 행정학과 권선필 교수도 자리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자, 지난 6일 이제 정부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생활 속 거리두기로 이제 방향을 전환했죠. 이 거리두기는 마찬가지인데 좀 용어가 다릅니다.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권선필 교수님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동안에는 일정 부분 거리두기를 하는데 네. 강제적인 게 있었다면은 이제는 좀 자율적으로 거리두기를 하자 이런 식으로 바뀌었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 자율적이란 말이 좀 애매하긴 하죠. 그런데 몇 개 정부에서 핵심적으로 직접 관여하고 있는 교육이라든가 네. 공공시설 운영에 관련해서만 정부가 어떤 원칙을 내리고 나머지 부분에서는 시민들이 스스로 판단해서 거리두기를 하면 좋겠다. 네. 이런 판단인 것 같습니다. 초점은 거리두기인데 네. 사실은 거리두기라는 말은 다 잊어버리고 이제 거리두기 자체가 없어지는 것 같아서 좀 걱정도 되는 면이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저 박재묵 원장님, 뭐 커피숍도 다니시고 음식점도 다니실 텐데 시민들의 어떤 활동하는 모습이 좀 약간 여유가 생긴 것 같은데 어떻게 좀 지켜보고 계십니까? 예, 최근에 와서는 네. 오히려 그 지역 경제를 위해서라도 소비를 네. 좀 해줘야 된다는 이야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고요. 이광규 위원장은 어떻습니까? 이제 이 코로나 사태 속에서 이제 초기부터 이제 어떤 경제 흐름을 계속 지켜보고 계셨는데 좀 상황이 좀 나아지는 그런 그 시기로 접어들었다고 보십니까? 코로나 초기에는 매우 심각한 상황으로 좀 네. 치닫는 게 아니냐 이렇게 봤었는데요. 우리 대전 지역 같은 경우에 4월 들었으면서부터 약간은 좀 느슨해지는 형태가 되면서 좀 경기가 네. 어느 정도 좀 살아나고 있는 것이 아니냐. 네. 그리고 5월 들어서 이제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되면서 거의 회복해가는 수준이 아니겠나 이렇게 좀 생각합니다. 그렇지만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던 코로나19에 대한 어떤 그 두려움 네. 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아직 많은 분들은 일상생활로 좀 나오지는 네.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도 좀 보여집니다. 정상 교수님은 대학에 계시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이제 원격 수업인데 일부 대학에서는 또 원격 수업 아니고 직접 이제 등교하는 그런 학교도 나오고 있는데 학교의 어떤 대응도 좀 달라지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많은 대학은 여전히 1학기에는 원격 교육의 그 방식으로 진행을 할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특히 젊은 층에서 코로나 확산 속도가 빠르고 그래서 여기서 다시 이것이 좀 심각해진다라고 하면은 사회 전체적으로 위험도가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네. 저로서는 이번 1학기에는 예, 그 고등학생이나 이렇게 수능을 앞둔 학생들이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대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또 온라인 수업이 생각보다 잘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네. 아마 그렇게 진행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그 초기에는 원격 수업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 교수님 그런 말씀을 좀 잘 들었는데요. 초중고등학교 이제 개학 앞두고 있습니다. 이를 두고서 좀 시기적으로 어쩔 수 없는 그러한 그 상황이기도 하죠. 이제 그 입학 시험 앞두고 있는 뭐 고3, 중3은 당연히 이제 학교로 가야 되는데 그 외에 학생들의 개학 조치가 좀 성급하다. 그래도 지금 정도는 개학해도 괜찮다 이런 의견이 깔리는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권 교수님? 예, 네. 지금 사실 이제 아까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정부가 개입할 수 있는 것의 한계를 좀 드러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획일적으로 하기에는요.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에도 아까 정 교수님도 말씀하셨는데 대면 강의를 시작을 하자라고 이 학생들이 학교에서 네. 정책적으로 결정을 했는데 학과마다 상황이 다른 거예요. 예를 들어 음대 미대 같은 경우에는 개인 지도가 필요하니까 그렇겠군요. 예, 대면 강의를 할 수밖에 없어서 이미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다른 학과 같은 경우에는 네. 수업마다 또 다른 상황이 다르고 네. 학생들이 원하는 것도 또 다르더라고요. 1학년에서부터 4학년까지 저도 학생들 수업을 하는데 일부 학생들은
대면 수업을 하자는 학생들이 있는가 하면 일부는 온라인으로 하자는 학생이 있어서 네. 이 부분을 획일적으로 이렇게 가자라고 정하기는 어려운 상태라 네. 좀 선택할 수 있도록 내버려 두는 것 같고요. 교육부도 지금 본인이 자가진단해서 학교 가지 않아도 출석을 인정해 주겠다는 정책까지 나왔거든요. 결국은 이제 일정 부분 정부가 판단을 좀 유보하고 네. 시민들한테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또는 중간 지역에서 이 판단이 조정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게 저는 맞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자율에 맡기면서 상황을 지켜보면서 결정하는 구조인데요. 자, 박정원 의원님 어떻습니까? 학생들이 등교를 해서 혹시나 예. 좀 확진자가 나오는 상황에서는 좀 고민스러운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좀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좀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예. 그동안 정부가 이제 3월 22일부터 네. 강화된 그 사회적 거리 두기를 시행을 했지 않습니까? 그때 강화된 사회적 거리 두기를 하다가 2주를 또 2주간을 하다가 2주가 흘러간 다음에 또 2주를 연장을 했습니다. 네. 그런 이후에 완화된 형태로 또 사회적 거리 두기를 또 한 2주 정도 시행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5월 6일부터 말하자면 생활 속의 방역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좀 풀어주는 그런 조치를 하게 됐는데 이런 과정을 쭉 거치면서 시민들이 생활과 방역을 함께 할 수 있다는 자신감 같은 거를 갖게 된 것 같습니다. 자신감이요? 지금 풀어졌다고는 하지만은 제가 이제 어제도 서울을 좀 다녀왔습니다만은 에스컬레이터 이렇게 같이 타고 갈 때 거리를 자연스럽게 두려고 하고 마스크는 기본적으로 풀어졌다고는 하지만 다 쓰고 있고 또 건물 들어갈 때 건물 앞에 있는 손 소독제 이거 쿵 눌러 가지고 이렇게 한번 이렇게 바르고 들어가고 이런 것들이 생활화가 돼 가지고 저는 그렇게 걱정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 또 제가 이제 또 이 시점에서는 정부가 좀 풀어줄 수밖에 없는 조건이 있는데 이 한없이 사람들을 이렇게 묶어둘 수는 없습니다. 학생들, 특히 젊은 학생들의 경우는 노인들은 활동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집에 있으라 그러면 집에 있을 수도 있는데 젊은 친구들은 계속 붙들어 놓을 수가 없습니다. 좀 풀어줄 때가 됐습니다. 정세훈 교수님 어떻습니까? 이제 그 거리두기는 계속 되고 있는 거니까요. 마스크를 계속 쓸 텐데 지금 이제 태양빛이 좀 따가운 그런 계절입니다. 그래서 마스크를 쓰면 특히 여성분들은 살이 일부 타는 데가 좀 안 타니까 구분돼 가지고 약간 고민스러운 상황일 텐데 여성분들 어떻습니까? 얘기 좀 듣고 싶어요. 그런 부분은. 두 분께서 앞에서 말씀을 잘 해주셔서 저희가 이제는 생활화가 된 것 같습니다. 자연스럽게 생활화가 돼서 그리고 사회적 완화한다고 해도 예를 들어 극장이나 이런 데에는 예전처럼 한 자리에 한 사람씩 앉는 게 아니라 좀 띄엄띄엄 앉는다던가 그런 방식으로 그리고 이미 이제 사람들이 많이 익숙해졌기 때문에 과거에는 처음에 갑자기 그렇게 하라 그랬을 때 너무 답답함을 느꼈지만 이제는 어느 정도 자연스럽게 그렇게 변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제가 보기에는 여성들이 그 마스크 착용 같은 건 더 잘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볼 때는 대부분 이제 잘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제가 최근에 고속도로 휴게소를 한번 들려봤습니다. 근데 고속도로 휴게소에 들렸는데 마스크 쓴 분과 마스크 안 쓴 분이 거의 반반 정도 되는. 약간 풀렸다는 거죠? 이 정도 상황이었고 일부에서 좀 걱정하는 분들도 사실 계십니다. 이전에 우리가 언론을 통해서 많이 접했지만은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 거의 이제 끝났다고 보고서 개학하고 일상생활로 복귀했다가 지금 이제 그 작은 나라의 감염자 수가 우리나라를 초과하는 이제 그런 상황에 도달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우려하는 일부의 좀 불안감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생활 속의 방역이라고 하더라도 수칙은 꼭 지켜야 됩니다. 마스크요. 네, 알겠습니다. 이제 이런 뭐라 할까요? 뭐 예방 대책 그 수준이 이제 그 생활 속 거리두기로 이제 격화됐기 때문에
미술관, 박물관 또 실내 체육시설 뭐 개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 좀 활동이 이제 늘어나는 추세고 또 5월은 또 가정의 달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좀 어떻게 반기는 분도 계시는데 또 우려도 있습니다. 참 이 상황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괜찮은 건지? 박정호 원장님 뭐 고민 많이 하셨을 테니까요. 예, 그동안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활동은 거의 대부분이 네. 중단이 됐었습니다. 네. 이 교육 활동도 학교도 온라인 수업으로 지금은 진행은 하고 있었지만은 개학이 늦춰지고요. 문화 활동도 거의 끊어졌었습니다. 제가 어제 그 대전에 있는 전시관, 그 대전 시립미술관, 이응로 미술관, 네. 그리고 문화예술의 전당 이렇게 세 군데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뭘 하고 있는가를 봤더니 전시를 하는 이 시립미술관하고 이응로 미술관의 경우는 갑자기 이게 풀어지니까 네. 조금 빨리 준비를 해가지고 기획된 건 다 취소가 됐었으니까요. 네네네. 그러니까 그래도 뭔가를 제공을 전시를 해야 되니까 콘텐츠를, 빨리 하여간 급조를 한 것 같은 그런 전시를 하고 있는데 예술의 전당의 경우 공연의 경우는 그렇게 급조가 안 되잖아요. 네네. 다수가 참여해야 되는. 미술의 미술관에서는 소장품 전시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개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술의 전당 같은 경우는 그게 공연 안 되거든요. 공연은 아직도 다 취소가 돼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외에 뭐 공식 행사 그리고 회의 사실은 비공식적인 동문회 친목 모임 이런 것도 전부 취소가 돼서 지금은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금 생활 속의 방역으로 들어갔으니까요. 서서히 점진적으로 풀어나가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자, 권선필 교수는 어떻습니까? 일단은 그 야구장 같은 경우는 아직 그 관중은 받지 않는다고 그러는데 무관중 경기를 하더라고요. 네, 소규모 어떠한 그 체육 문화 어떤 공간에는 이제 자유롭게 드러날 수 있는데 그래도 저 어떤 거리두기 계속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이제 이 부분에서 이제 네. 저희가 좀 짚고 넘어갈 게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우리나라가 현재 현재 겪고 있는 코로나 위기에 대해서 너무 짧은 시각에서 보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짧은 시각이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게 한두 달 사이에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는 착각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는 이제 코로나를 빨리 이렇게 사실 극복하다 보니까 이 문제가 별거 아닌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제가 데이터를 한 가지 이제 지난 4월 28일자 소비자 지수, CSI 지수를 보니까 2009년보다 더 낮게 이미 떨어졌어요. 네. 그러니까 일반 시민들이 생각하기에 경제 상황 자체가 훨씬 더 나빠졌다고 다 이미 인식하고 있는 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얘기 뭐냐면 IMF 이전보다 더 어려운 상황으로 갔다라고 다 인식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얘기는 다 끝난 것처럼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얘기를 할 때 이제 저는 반드시 먼저 짚고 가야 될 게 뭐냐면 아까 이광진 위원장님 말씀하셨는데 만일에 이게 다시 나타날 경우엔 어떻게 대응할 건가라고 하는 이 의료 시스템에 대한 빨리 재정비가 필요한데 이거에 대한 얘기는 아무도 안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동안에 너무 고생들 하고 계셨지만은 요 정도 규모가 생겨도 이렇게 힘든데 만일 조금 더 큰 규모가 생긴다면 지역이 어떻게 대응할 건가라고 하는 거에 대한 이 의료 방역 시스템을 재점검하는 시기거든요. 이 얘기가 전혀 안 되고 있다라는 게 한 가지고요. 또 다른 측면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 이제 책임이 전부 어디로 가냐면 학교를 가면 이제 학교에서 책임을 져야 돼요. 1차적으로 체온 진단해야 되고 학생들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거를 학교에서 이제 해야 되거든요. 그럼 학교가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방역에 관련된 기본적인 거를 학교가 해야 되는데 이거에 대한 얘기는 아무도 안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권한이 정부가 자꾸 이렇게 내려주면 그걸 받아가야 되는데 받아가지는 않고서 그냥 과거에 편했던 걸로 되돌아가려고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아주 위험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광진 위원장 어떻습니까? 3월 경제 지표가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1분기 경제 지표인데 생각했던 것보다는 그렇게 나쁘지는 않거든요. 아마
그런데 이제 4월은 조금 상황이 나아진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 경제 지표상 나타난 어떤 우리 경제 상황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중소 자영업자들하고 이제 전통시장 같은 경우에 3월하고 4월 초가 좀 가장 저점을 찍었던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네네. 그래서 전통시장 같은 경우에 한 35% 정도 네. 이상 이렇게 매출이 감소했었고요. 그러던 것들이 4월 들어서 이제 4월 말로 볼 경우에 심각하게 떨어진 지역이 한 20% 정도 네네. 떨어져 있는데 대전 충청 지역 같은 경우에는 한 3%대에 지금 보여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하락폭이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일정 정도 지금 경제 자체가 좀 회복되고 있는 시기가 아니냐 이렇게 좀 네.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정세훈 위원께서도 동의하십니까? 좀 경제 상황이 3월, 4월보다는 5월에서 좀 나아지고 있다. 뭐 이제 데이터 반영이 좀 늦어지는 측면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확진자 수가 일일 확진자 수가 10명 이하로 떨어졌기 때문에 이제 사람들이 서서히 소비 활동을 재개하고 있어서 그런 소상공인 부분 같이 네네. 뭐 3월 초, 4월 이 시기에 그 심각한 타격을 받았던 그런 업종에서는 좀 회복이 네. 있어 보이는데요. 더 심각한 것은 이제 대기업이나 우리나라의 수출을 담당하고 있는 그 제조업에서의 수출이 4월부터는 본격적으로 좀 충격을 받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는 코로나에서 이제 벗어나고 있는 것처럼 공 교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벗어난 건 아닌데 네. 그래도 조금 벗어나는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전 세계적으로 그 미국이나 우리 주요 수출국인 그런 나라들이 전혀 회복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중국이 우리보다 빨리 좀 회복되고 있는 모습은 우리가 중국으로부터 수입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건 또 바람직하거든요. 그래서 중국이나 우리나 제품을 만들어서 선진국에 팔아야 되는데 네. 문제는 선진국 시장이 지금 계속해서 혼란스럽기 때문에 아마 2분기 지표는 수출에서 좀 안 좋을 것 같고요. 네. 수출이 안 좋으면 그거는 다시 이제 소비 여력을 줄이기 때문에 네. 그건 또 다시 또 새로운 이 위기 상황을 만들어낼 것 같습니다. 네, 전반적인 거시경제 차원에서는 해외 상황과 맞물리는 그런 구도라고 그런 취지로 이제 들리는데요. 어떻습니까? 이제 그렇기 때문에 긴급 재난 지원금 그리고 또 긴급 대출 정부 시책이 이제 시행되고 있는데요. 1차 긴급 대출이 다 이제 종료가 됐고 이제 신청하지 못한 분 꽤 되기 때문에 이제 또 받는 거지 않습니까? 박정우 위원장께서 전반적으로 어떻게 그 진행되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네. 1차 대출 이후에 2차 대출이 한 달간의 공백 네. 기간을 가지고 있는 건 제가 확인을 해봤더니 사실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그 기간을 잘 넘겨야 될 것 같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대전의 이제 관련 기관에 제가 확인을 해봤더니 신용보증재단 같은 데서 네. 소상공인을 위해서 대출을 해주는 액수 같은 거는 네. 올해 많이 증가가 됐습니다. 네. 원래 600억 정도 규모를 하다가 작년에 1,200억 정도로 늘렸는데 네. 올해는 2,000억 정도로 늘렸고 네. 1, 4분기에 제가 듣기로는 800억 정도를 이미 대출을 해준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2분기에 어느 정도 규모로 할 것인지를 시하고 신용보증재단이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걸로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어려움을 좀 덜어주기 위해서 지역화폐를 원래 7월 달에 출시를 하려고 했던 것을 5월 달로 땡겼습니다. 그래서 5월 11일 날이 아마 처음 출시를 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을 텐데요. 이것도 2,500억 규모로 하려고 하다가 5,000억 규모로 늘려가지고 출시를 하는 걸로 이렇게 여러 가지 시에서도 정책을 마련해서 집행을 하고 있는데도 소상공인들이 갑자기 겪은 이 곤란을 한꺼번에 다 풀어주기는 현실적으로 좀 어려울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각 가정에서 받을 수 있는 긴급재난지원금 있지 않습니까? 뭐 규모하고 또 언제부터 신청을 해서 받을 수 있는 포인트라는 또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느 분이 좀 설명해 줄 수 있으실까요?
이 권 교수님? 부분 잠깐 제가 이제 이 부분 넘어가기 전에 저희가 좀 지적을 해보고 싶었던 거는 재난의 경우에 재난의 피해가 골고루 공평하게 가지 않는다는 점이 대단히 중요한데 네. 이 지점을 놓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제일 아쉬운 부분인데 지금 뭐 현재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조차도 잘 몰라요. 네네. 지역에서 지난 3월 말에 한번 그 노동자 대상으로 조사를 했었는데 약 320명 정도 응답을 하셨습니다. 네. 이 지역 노동자 대상 조사를 했을 때 제가 충격을 받은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벌써 이제 한 달 전쯤 되죠. 네. 그때 소득이 줄었다고 하는 분들이 45% 정도가 됩니다. 실질적으로 개인 소득이 줄었다라고 하는 게요. 네네. 근데 그보다 더 심각한 건 뭐냐면 10%가 좀 넘는 14% 정도 되는 분들이 소득이 100% 줄었다는 거예요. 네. 이 소득이 100% 줄었던 분들이 회복됐을까 안 됐을까라는 겁니다. 지금 2달 동안 소득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가게를 꾸리는 분들은 그럴 수가 그렇죠. 있습니다. 네. 그런데 급여 생활자들은 대부분 그대로 받고 있어요. 네. 그런데 소비는 더 줄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축은 늘어났다는 얘기예요. 격차가 확 벌어지고 있습니다. 네. 또한 산업 분야도 마찬가지거든요. 지금 대표적으로 얘기하는 여행업 같은 경우는 100% 소득이 없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 줄어든 순서대로 보면은 오락 부분 아시는 것처럼 문화예술이나 오락 부분이 90% 이상 줄었고요. 네. 그다음에 외식 부분도 확 줄었다고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지난 2-3달 동안에 늘어난 영역은 딱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보건의료 쪽에. 보건의료. 예, 보건의료 네네. 쪽은 마스크 사고 뭐 이렇게 하니까 실제 소득이 늘었더라고요. 네네. 그러니까 이 격차가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여행업 하시는 분들은 지난 몇 달 동안 아주 정말 네. 죽을 맛을 겪고 있는데 이게 당분간 해결될 가망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격차가 커지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는데 네. 이 고민은 전혀 없는 상태에서 일반적인 접근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일반적인 접근. 네, 일반적인 자, 접근 중에서 최소 접근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최소 접근.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정부가 국여지책으로 이제 고민해서 내놓은 것이 이제 긴급재난지원금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든 각 가정에 골고루 뿌려준다. 아니면은 어려운 사람에게 더 준다. 그 어려운 사람들을 어떻게 찾아내고 어떤 기준에 분류를 하는지는 좀 고민스러운 상황인데요. 자, 이 부분은 좀 어느 분이 좀 말씀해 주실까요? 제가 네, 좀 정세훈 위원님. 말씀드릴까요? 권 교수님 말씀하셨던 그런 이제 어려움이 있는데요. 실제로 가장 어려운 사람에게 더 충분하게 더 많이 네. 지원금을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말씀하셨듯이 누가 그런 어려움이 있느냐는 좀 또 어려움 또 찾아내기도 또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냥 설문조사 했을 때는 솔직하게 대답할 수도 있지만 네. 항상 그 부정수급의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정부의 대응을 지금까지 살펴보면 투 트랙으로 진행이 된 것 같습니다. 네. 이제 하나는 이 고용 위기 업종을 지정해서 그 위기 업종에 근무하는 사람들에게는 조금 더 선별적인 네. 지원을 제공한다던가, 그다음에 프리랜서 아니면 특고 같은 특정 계층들을 이 타겟으로 해서 대응을 지원금을 제공한다든가 그런 대책들이 이 1차 추경이 들어있고 그다음에 3차 추경에도 예상이 되어 있고요. 근데 그것 말고 말씀하셨듯이 근데 그렇게 선별을 하더라도 또 거기에서 빠져나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네. 근데 그분들 같은 경우에 이제 긴급재난지원금의 형태로 지원이 되는 건데 사실은 저도 그 긴급재난지원금을 모든 국민에게 다 줬어야 했을까 이런 생각이 들지만 네. 선별하는 것 자체가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린다라고 해서 이미 다 지원이 되었기 때문에 그 지원을 받은 분들이 이걸 빨리 소비를 해주는 것이 또 경제를 살리는 길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부가 재난지원금 이거는 이제 전 국민이 다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도 다 신청이 가능하고 대신에 정부에서 얼마입니까? 그런데 그 4인 가족 기준에 이제 100만 원이죠. 네. 그래서 2인 가족이면 더 적고 뭐 네. 그런 것인데 뭐 여유 있는 분들은 이게 큰 돈이 아닐 수도 있지만 네. 당장 생계가 곤란하신 분들한테는 이게 큰 돈이기 때문에 그것이 잘 쓰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광준 원장, 네, 말씀 주시죠. 그 재난지원금도 재난지원금이면 앞에서 얘기했던 이제 소상공인들 지원 네. 관련 대출 같은 경우에 액수가 이제 1차 때는 2천만 원이었는데 이번에 이제 1,000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그런데 이전에는 이제 초저금리 대출이었는데 요번 대출 같은 경우는 시중금리를 그대로 적용을 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소상공인들이 그 느끼는 부담은 이전보다 훨씬 더 크다. 네. 거기다 1,000만 원 가지고 뭘 할 거냐. 제가 아는 분이 식당을 좀 크게 하는 분이 계셨는데 네. 이분 같은 경우에 2,000만 원을 지난번에 받으셨더라고요. 공과금 내고 나니까 아무것도 없더라. 공과금은 공과금 내고 밀렸던 공과금 내고 나니까 아무것도 네. 없더라.
앞으로 이게 몇 달이 더 걸릴지 모르겠는데 이걸 어떻게 버텨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하소연을 좀 하는 걸 들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지원책들이 강구되고 마련되어지고 시행이 될 때 이런 사업자들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받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네. 실질적으로는 계산해보고 좀 지원해주는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박재무 원장 어떻습니까? 이제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종 종사자분들은 굉장히 좀 현금이 좀 필요하고 그 돈을 정부가 이제 1차적으로 줬는데 그래도 더 어렵다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무상 지급이 아니라 대출이란 말이죠. 예. 그래서 정부가 무한정으로 대출을 많이 늘려주는 것도 곤란할 텐데 좀 고민스러운 부분입니다. 그렇죠? 우선 트랙이 크게 두 가지로는 나누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가계 지원과 사업체 지원이 투 트랙으로 일단 가야 되고 사업체 중에서 소상공인들 지원은 그래도 신경을 많이 쓰는 부분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공공요금 지원도 있었고 건강보험 지원도 있었고요. 그런데 사실은 이 우리나라의 정책만 가지고는 해결이 안 되는 업종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항공업, 호텔업, 여행업 이거는 글로벌한 수준에서 코로나 문제가 종식은 안 되더라도 안정을 찾지 못하면 그거는 장기적으로 그 산업은 어렵게 되는 겁니다. 그런 데는 정부에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 산업을 다 죽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는 대규모의 말하자면 기업 자금을 융자를 해줘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다들 말씀하시는 게 이제 타겟을 딱 정해가지고 그 타겟에 맞는 지원 정책을 만드는 것이 지금 우리가 갑자기 이 코로나 사태를 당하다 보니까 즉각적으로 대응을 잘 못하는데 그걸 어쨌든 머리를 써서 만들어내는 게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 한 가지 좀 더 말씀드릴 게 있는데. 네, 말씀 주시죠. 이제 정부가 각종 지원 정책들을 지금 마련하고 또 이후에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지금 또 발표들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보면 좀 우왕좌왕하는 좀 모습들이 좀 보입니다. 우왕좌왕한다. 이전에 그 재난지원금 결정에 있어서도 누굴 줄 거냐 가지고 상당히 논란이 많았었죠. 그다음에 뉴딜 정책도 얘기 나오는데 뉴딜 정책을 어떻게 하겠다 이런 것들이 구체화되지 않고 있거든요. 뉴딜 정책 발표하니까 초반에 토목쪽이 되는 줄 알고 시멘트 주가가 이렇게 상승하는 이런 모습들 나타났었고요. 근데 뉴딜 같은 경우에도 미국 같은 경우에 뉴딜 할 때 1차는 토목쪽이었지만 2차는 사회제도 개혁 뉴딜이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느 부분에 뉴딜을 할 거냐 이런 것들이 좀 구체화돼야 되는 건데 그런 것들이 좀 없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각종 규제들을 이제 푼다. 지금 비상 상황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신사업을 발굴한다 하는데 지금 얘기되는 것들을 보면은 일부에서 얘기했던 재난자본주의로 가는 거 아니냐. 이게 뭐냐면은 기존에는 반대하는 분들이나 노동자들이 있기 때문에 못하던 사업들을 비상 상황이라는 이유로 다 풀어버리는 거죠.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과 관련된 좀 우려도 좀 있는 거고요. 어떻게든 일자리를 지키겠다고 또 기업의 상당수 또 지원이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지만 개인한테 지원되는 것보다요. 기업에 지원되는 게 몇 배 큽니다. 그런데 우리가 IMF 때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지원된 것들이 과연 골고루 나눠 가졌던 거냐, 일자리를 위해서. 특정 집단의 상당수가 흘러들어갔거든요.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그 모니터링 시스템이나 평가 시스템 이런 것들이 제대로 마련되고 이런 것들이 시행돼야 되는 것이 아니냐. 좀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 정부가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면서 이제 점차 이제 소비 활동을 촉진시키는 그러한 효과를 노리는 것 같은데요. 하지만 이제 이 코로나19 상황은 전혀 예기치 않은 상황에서 발생한 그러한 감염병이라 정부 대응도 사실 우왕좌왕하고 우리 국민들도 좀 우왕좌왕한 그런 측면이 있는데 이 상황이 또 올해 종식된다 이러한 그 어떤 긍정적인 전망만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내년까지 또 그 이후에도 장담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고 우리 국내 상황뿐만 아니라 이제 해외 상황과도
과도 상당히 밀접하게 되어 있는데, 자, 이제 앞으로 전망 어떻게 가져가야 될까요? 이 감염병 코로나19. 네, 정세훈 의원님. 예. 그 전염병 전문가들이 이야기하기에 네. 이 가을에 분명히 큰 규모로 재발을 할 것이다. 이런 전망들이 좀 있습니다. 결국엔 이게 백신이 나오지 않는 한, 그리고 치료제가 개발이 되지 않는 한 전 세계적인 차원에서 빠른 시일 해소가 되기 어려운데요. 근데 현재 정부의 정책은 3개월 아니면 상당히 단기적으로 유지하는 정도의 그런 이제 그 목표를 가지고 만들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프리랜서 지원 같은 경우에 50만 원을 3개월간 준다. 네. 아주 단기 대책이거든요. 이게 경제가 회복이 안 되고 이 사태가 이러한 상태가 지속이 된다라고 하면은 현재 이제 내놓은 그러한 대책으로는 절대 네. 이게 대응을 하기는 어렵고요. 그래서 아마 내년 예산이나 이런 것들을 짤 때 이 사태가 좀 지속이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서 나오는 것들이 그린 뉴딜, 뭐 디지털 뉴딜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런 적극적인 대응이 지금 서서히 논의가 되고 있는데 한편에서는 우왕좌왕한다라고 말들도 하고 있지만 사실 이게 공론화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공론화 과정. 예, 이게 단순히 어떤 경기 순환상의 단순한 위기가 아니라 이 기후 위기까지 포함이 돼서 지금 여러 가지 위기들이 동시에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정부가 어떤 대안을 내놓으면 시민사회나 국민들이 그것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그렇게 해서 대응안을 점점점 구체화시키고 풍부화시키는 방향으로 좀 진행이 되는 과정이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권선필 교수 어떻습니까? 이제 지금 정세훈 위원 말씀으로는 이 감염병이라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단기로 3개월 프로젝트, 6개월 프로젝트 뭐 이렇게 짜서 진행하는 구도라 했는데 지방정부 차원에서도 전망을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굴러갈 수밖에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이제 우리나라가 오히려 독특한 사례거든요, 지금. 독특하다? 왜 예, 그렇죠? 전 세계에서 지금 프로야구 하는 데가 우리나라밖에 없지 않습니까? 네. 예, 지금 그래서 저는 이제 자꾸 제가 착각을 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영국이나 미국에서 나오는 모든 자료를 보면 100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다 하고 있습니다. 팬데믹이라는 예, 말씀이시죠? 팬데믹이 그리고 경제 상황조차도 100년 만에 처음 나오는 이런 이벤트이기 때문에 이런 사건이기 때문에 이걸 보는 관점을 길게 봐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전부 다 하고 있습니다. 네. 길게 봐야 된다. 그리고 길게 보는 것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를 보는 통합적 관점으로 봐야 된다라는 얘기를 기본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정부가 이 두 가지를 못 한다는 거예요. 길게 보는 관점을 할 수가 없습니다. 4년 임기, 5년 임기 갖고 있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그 자리에 길어야 2년밖에 없어요. 네. 자기가 맡은 직책에. 그러다 보니까 길게 보는 걸 하지 못하는 우리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전문가들하고 지역에 현장에 있는 현장 전문가 또는 실제 현업 전문가들이 함께 모여서 공동으로 결정하는 걸 빨리 시작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방역에 성공한 것도 사실 이거거든요. 방역을 행정에서 한 것이 아니라 전문가한테 맡겼거든요. 경제 문제도 공무원이 하면 안 됩니다. 정치가들이 하면 안 됩니다. 실제 실물 경제를 하시는 분들하고 현장 경제학을 하시는 분들이 같이 모여서 투명한 정보를 갖고 공동으로 결정하는 걸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더 심각한 오류를 자꾸 만들어낼 거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단기적인 지금 대응들이 전부 다 2, 3개월밖에 안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재정적인 문제는 또 생기고요. 그 권선필 교수 말씀은 어떤 장기적인 안목으로 글로벌적인 시각을 갖고서 감염 확자들이 상당히 오래 갈 거라고 얘기하니까 그런데 정책을 결정하는 그러한 그 프로세스에서는 발생하지도 않은 상황을 갖고 1년, 2년짜리 그거를 예산 집행이 수반되는 그런 부분을 좀 하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박정호 원장 어떻습니까? 그래서 더 고민스러운 것 같은데요. 예. 우리가 흔히 그 스페인 독감 얘기를 많이 합니다. 스페인 독감은 5천만 명이 죽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세 차례에 걸쳐서 1차 세계대전이 끝난 직후에 세 차례에 걸쳐서 이게 파도처럼 이렇게 왔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고려해가지고 전문가들이 이 가을이 되면은 또 다시 말하자면 찾아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금 제일 고민은 그건 것 같습니다. 저는 뭐 그쪽 전문가는 아니지만은 지금 오늘 또 그 뉴스에 나온 이야기인데요. 해외 검역이라든가 그 검역 과정에서 이렇게 감염자가 밝혀지면 그건 좋은데 어디서 어떻게 감염이 됐는지를 알 수 없는 숨은 확진자, 감염자들이 곳곳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 정말로 어려운 문제입니다. 숨은 감염자인데 어떻게 찾습니까? 그렇다고 무증상 전 감염자를 국민을 말씀하시는가요? 예? 무증상 감염자를 말씀. 예, 그렇죠. 그 증상이 없이 지나가는 사람도 제법 많을 겁니다. 그런데 그 감염 상태에서 한동안 이 잠복기를 거치다가 나중에 이제 증상이 나타나는 사람도 있고요. 그래서 그 사이에 또 다른 사람한테 감염을 시킬 수가 있으니까 그것이 제일 방역 당국에서는 골치를 썩이고 있는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정부의 대책이 우리 건선필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글로벌하게 봐야 되고 또 상당히 통합적인 관점을 가져야 되는데 그걸 갖기가 사실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산을 마련이라고 하는 것도 뭐 장기 재정 계획 같은 걸 할 수는 있겠지만은 예산이라는 것도 1년 단위로 만들어지는 거니까요. 자, 그러면은 자, 이광진 위원장 어떻습니까? 지금 굉장히 그 상황이 복잡한 구도 속에서 국내 상황을 또 봐야 되고 또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는 또 단기적으로 아니면 중기적으로밖에 할 수 없는 그런 구도를 말씀 주셨는데요. 자, 이제 해외 국가들도 똑같은 상황이란 말이죠. 이게 글로벌적인 어떤 그 질병 확산이니까. 자, 그러면 해외에서 우리가 좀 참가하고 좀 벤치마킹할 수 있는 좋은 어떤 정책 있으면. 글쎄요, 뭐 이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지금 뭐 이렇게 생각할 때 가장 먼저 빠져나온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해외에서 이것과 관련한 우수 사례라고 발표하기는 좀 문제가 좀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외국 정부들이 정책을 펼치는 거 보면 이제 두 가지 측면에서 좀 하는 것 같습니다. 유럽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든 고용 안정을 유지하면서 그래 해고하지 않도록 하면서 어떤 사회복지적 시스템을 통해서 사람들을 지원하는 형태죠. 근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해고는 그냥 해고대로 그냥 방치하면서 뭐 재난지원금을 일부 나눠주는 이런 방식인데 이게 도대체 언제까지 그렇게 지원해 줄 수 있는 거냐 이런 좀 생각을 좀 가져보고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런 시스템에 대한 이제 접근들을 새롭게 좀 해야 되는 것들이 아니냐. 예를 들면 북유럽 같은 경우에는 사회복지다 그러면은 사회복지의 어떤 물품들을 국민이 공동 구매하는 접근 방식이거든요. 그런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일부만 하고 나머지는 개인들한테 맡겨놓는 거죠. 근데 우리는 거의 미국과 유사한 형태로 자꾸만 나가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요번에 근데 미국의 어떤 공공의료의 취약성들이 이번에 드러났다고 좀 생각하는데 그다음에 미국 같은 이렇게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경제활동을 재개해야 된다는 요구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이건 또 생활과 관련된 문제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거를 택할 것이냐 이제 심각하게 좀 고민하고 우리가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런 좀 생각을 합니다. 그 최근 들어서 이제 그 약간 그 경제활동뿐만 아니라 이제 나들이도 만들어가지고 충남 서해안 펜션은 거의 예약이 찼다 5월에는 뭐 그런 얘기도 나오곤 하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어떤 그 안개수 상황이 상당 기간 지속될 거라 이러한 학자들의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이제 우려의 말씀을 주시는 건데 자 그렇다면 우리도 장기적인 어떤 경제 플랜을 갖고 있어야 된다. 언제 어떻게 상황이 악화될 수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요. 자 어떤 장기적인 경제 플랜 어떤 게 있을까요, 박주몽 원장? 글쎄요, 저는 이게 뭐 플랜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선 뉴딜 사업을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뉴딜 사업이요? 예. 아까 그 말씀하셨다시피 디지털 뉴딜, 뭐 바이오 뉴딜, 그린 뉴딜 이런 것들을 지금 논의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기 부양을 위해서 뉴딜 사업을 정부가 재정 사업 투입을 해서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영국이 사실은 그
우리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허약한 부분을 보였거든요, 이번에. 그런데 정책에 있어서는 제가 좀 눈에 띄는 게 하나 있었는데 뭘까요? 고용을 유지하는 데 대한 지원을 정부가 해주겠다. 그러니까 기업이 어려워져 가지고 사람을 잘라야 되는 상황이 되면은 그 고용 비용을 정부가 지원해주겠다 이런 거를 발표했다는 걸 제가 우리는 봤습니다. 그런 정책 없습니까? 우리는 어느 지자체에서 그런 정책을 내놓은 거를 내가 본 것 같은데요. 정부 전체로서는 아직 못 내놓은 것 같습니다. 정세훈이요? 네. 말씀을 드리면 지자체도 있지만 네. 정부의 대응 중에 고용유지 지원금 사업이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것이 바로 일감이 줄어들어서 일을 이제 쉬어야 될 때 기업은 뭐냐면은 약간 유급휴직을 하는 거죠. 유급휴직하게 되면은 그 근로자는 받는 임금이 줄어드는데요. 네. 줄어들고 하지만은 그 나머지 일부분을 기업이 내야 되거든요. 네네. 그리고 정부가 그 일부분을 대신 내줘서 사실은 노동자도 월급이 좀 줄어들지만 네. 그리고 기업은 돈을 못 벌지만 계속 유지 상태를 고용 상태를 유지해야 하고 정부는 그 일부를 임금을 지원하기 때문에 네. 그런 고용 유지 지원금이 1차 추경과 현재 중요한 대책입니다. 네, 이제 근데 문제는 아마 우리 원장님도 아마 그 부분을 지적하신 것 같은데요. 사각지대가 있습니다. 네. 이 고용 유지 지원금은 고용보험을 가입한 그런 사업장하고 노동자들에게만 지원이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예 우리나라에서 고용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사람들은 이게 지원 대상이 안 되고 네. 또 고용보험을 가입한 파견 노동자 같은 경우에 당연히 파견 노동자들도 고용보험 가입하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파견 업주가 능력이 없기 때문에 네. 그 파견 업주가 부담해야 되는 그 조금의 돈을 부담을 하지 못해서 그냥 해고를 해버립니다. 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향후에 이제 나오는 대안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그 고용보험에 가입해 있지 않은 모든 사람들을 고용보험에 가입시켜야 한다. 네. 그게 아까 말씀하신 고용 안전망이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다 가입시키더라도 아까처럼 그냥 기업주가 그 조금을 부담하기 싫어서 할 수 없어서 네. 해고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영세한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국가가 전액 부담하는 방식으로 이 하반기에 우리가 어떤 제도를 고쳐야 될 부분이 있다면 그 고용 안전망 이 부분이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 2주 전에 이제 그 항공하기 어려우니까 이스타항공에서 이제 그 구조조정 얘기 나왔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노조하고 사측에서 우리는 지원 좀 감축해야 된다, 어쩔 수 없다 했을 때 나왔던 얘기가 바로 정부가 그러면 고용유지 지원금을 좀 자금을 줘라 이런 얘기가 한때 나온 적이 있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 종사자 직원도 유리한 거고 또 사업소의 어떤 그 부담도 줄어드는 그런 상황인데 이런 논의가 계속 나올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네. 계속 반복돼서 저희가 얘기하는 두 가지 이슈가 있거든요. 하나는 사각지대가 계속 생긴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각지대가 끊임없이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또 다른 거는 차별의 문제입니다. 차별의 문제. 예, 지금 항공사 얘기하시면 다른 데는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거죠. 네. 항공사 하면은 금방 망하게 됐으니까 그럼 항공사는 구제해주고 다른 산업은 그냥 내버려둘까라고 하는 이 부문 간 차별의 문제가 있거든요. 네. 이게 계속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하나는 사각지대는 계속 생기고 있고 또 다른 쪽에서는 당장 지역마다 차별이 지금 이번에도 이야기되고 있었거든요. 대구 경북 지역에는 피해를 많이 봤다고 해서 계속 예산을 투입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계산을 안 해서 그렇지 이 부분도 문제를 삼을 수 있거든요. 네. 단기적 시점에서 보니까 투자를 막 하고 지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면은 한 가지 방법, 보편적으로 접근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기준을 내서. 또 다른 방법은 결정 단위를 줄이는 거거든요. 결정 단위를 줄이는 것이 예, 무슨 이게 뜻입니까? 저는 패러다임을 바꿔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지금 코로나 사태에서 새로운 아이디어들이 전부 어디서 나왔냐면 전부 지방에서 나왔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셨던 이 고용 지원에 관한 것도 전주에서 나왔거든요. 네. 기본소득의 재난지원금도 경기도하고 경남에서 먼저 시작했고요. 각 지역에서 그 지역에 맞는 아이디어를 빨리 내야 되는 거거든요. 중앙정부는 절대 할 수가 없습니다. 획일적으로 하다 보면은 말씀드린 두 가지 문제가 계속 이슈가 되니까요. 결국 지역에서 이걸 잘하려면은 그 단위를 작은 단위로 전부 쪼개야 된다라는 거고요. 네. 사실 미국이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미국 지방정부 중에는 상당히 잘 대응하고 있는 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주정부 중에서.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지금 중요한 사례들이 이 코로나를 극복할 수 있는 중요한 사례들이 전부 전주시에서 벌써 서너 개가 나왔거든요. 네. 고용 보장에 대해서 얘기했었고 또 재난 기본소득 문제도 거기서 가장 먼저 했거든요. 지방 정부가 할 수 있다는 생각을 빨리 해야 되고 네. 이때 지방 정부는 지방 정부가 아니라 주민들이 같이 합의를 해줘야 됩니다. 지방 의회가 네. 함께 해주지 않으면 이게 나타나지 않거든요. 네. 이런 패러다임 전환이 빨리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박재무 의원은 어떻습니까? 뭐 상황이 굉장히 복잡하게 돌아가니까 여러 가지 아이디어도 누구나 다 이제 자치단체에서도 열심히 내는 것 같은데 우리 대전시 그리고 또 충청남도 뭐 세종시 차원에서 어떤 상황이 악화되는 차원에서 낼 수 있는 아이디어 그리고 또 공무원들이 내지 않습니까? 예. 어떤 정책 이권자들에게 한마디 말씀 조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제 그 토론회에 제가 그 참석을 했는데 거기서 지금 말씀하신 권 교수님 말씀하신 그 얘기가 굉장히 강조가 됐습니다. 지역에서 창의적인 아이디어는 전부 지역에서 나왔다. 네. 지역의 공무원들이나 또 지역의 우리 같은 연구원 같은 데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많이 개발을 해야 전국이 국가가 살아갈 수 있다. 네. 그런 얘기가 강조가 됐는데요. 저희들이 우선은 시간이 조금 흐른 다음에 네. 조사 활동을 조금 더 강화해서 아까 주먹구구식이 아니라 네. 현 시대 딱 맞는 적합한 정책을 네, 만들어내야 알겠습니다.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이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해서 정책적인 어떤 대응과 관련해서 한 50분 동안 말씀 나눴는데 거의 시간이 다 됐습니다. 날씨가 따뜻해진 만큼 이 바이러스에 대한 경각심 좀 풀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사회적 거리두기 유지하고 예방 수칙 잘 지켜나가기를 당부 부탁드립니다. KBS 생생토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